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지만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안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안보다 재원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네, 어쨌든 기재부가 어저께 저녁에 입장을 이제 정함으로써 적어도 정부 여당의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돼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전하고 좀 달라졌던 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전에는 70%만 주자, 소득 하위, 그래서 30%는 빼자는 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을 이제 100%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돈이 새로 추가되는데 현재 국고에 그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돈은 국채를 발행해서 주자. 그렇게 되면 약 최대 3조 정도 될 것이다. 요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부금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를 받게 되는, 당초 예상에는 없다가 받게 되는 소득 상위 30%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좀 있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먼저 기부하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감사의 표시로 그 기부금의 15%까지를 세액 공제를 해서 연말에 소득세를 낼 때 감해주겠다. 이런데 요 대목도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목이고 또 이제 채권 발행해야 되는 요 대목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이제 새로 바뀌고 이 바뀐 것에 대해서 현재 여야 간의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고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은 협의를 마쳤는데 예결위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예. 이번 임시국회가 다음 달 15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빨리 좀 서둘러 해달라. 이게 안 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76조에 명문화돼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을 때 또 국회를 당장 모이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국가 비상사태가 있으면 대통령이 일단 먼저 이 국회에 동의 없이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렇게 발동하는 것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되고 국회가 이를 부인하게 되면 모여서 승인하지 않게 되면 그날로 취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인영 이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대통령이 충분히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현재는 지금 국회가 개회 중이니까 예. 이 상태에서는 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되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 발동할 테니까 좀 속도를 당겨달라는 얘기고 사실 이 재정 긴급 명령권은 선거 때 양쪽에서 특히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긴급 재정 명령권을 빨리 발동해달라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대통령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한테 가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33년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안 그래도 대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입자는 줄어들었는데 수급자는 대폭 는 상황이어서 혹시 뭐 좀 재정 부담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에 돈을 받는 노후연금이든 또 장애연금이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급자가 지난달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게 이제 국민연금의 공식 자료로 나왔는데요. 예.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었죠. 그런데 이제 1988년이니까 올해로 만 33년 만에
500만 명이 돈을 받게 됐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사태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천만 명이고 그중에서 약 2,500만 명 정도가 돈을 벌어야 되는 수급 의무 계층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돈이 나가는 사람이 매월 500만 명씩이 된다. 네. 그것은 우리 국민 인구의 5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도 커지는데 네. 참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돈을 내야 될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작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것이 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죠. 현재 정부의 추산으로는 당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2054년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현재 연금이 고갈된다. 라고 해서 또 법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저거를 재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또한 여야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국민연금 개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출범한 지 3년 되는 시간 동안에 적자가 조금 더 늘어서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적자가 되는 연도가 조금 더 지금 당겨졌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저 대목도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실점인 것 같고 일단은 유가 얘기도 좀 해보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반등세를 연이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산 소식도 들려오고 유정이 폐쇄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갈등 이런 중동의 여러 가지 화약고가 터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유가가 급등했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퍼센트로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이틀간 연속으로 하루에 19% 또 그 다음 날에 2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틀을 통합하면 약 39%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상승률이라는 것은 워낙 단위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좀 덜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생산하는 사람은 2달러 만들면 그게 100% 늘어나는 것이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10,000달러 만드는 사람은 거기서 100% 늘리면 20,000달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선 현재 이틀간 40%가 올랐는데 그 결과 네. 지금 현재의 배럴당 WTI 유가가 16불 9센트쯤 되면 16.9. 예. 그런데 올 상반기 초에 1월 달에 세계 유가 평균이 60불이었거든요. 그게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동안에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반등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반등을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유정이 폐쇄가 시작됐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밤사이에 들려왔어요. 유정이라는 게 우리말로 이제 원유의 우물 정자지 않습니까? 예. 원유를 파내는 우물인데 그 우물을 아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우물을 보통 통상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도 다음에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그 우물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국제 유가가 워낙 떨어지고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미국의 멕시코만 유정들이 지금 잇따라 폐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는 돈 벌기 어렵다 해서 유정의 문을 닫는 측면도 있고 또 그 결과론적으로 유정이 많이 폐쇄해주면 공급이 줄어들 거니까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예. 그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이란과의 좀 긴장을 강화시켜서 네. 그렇게 되면 중동에 혹시 전쟁이라도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국제 유가가 오를 수 있다. 이래서 국제 유가를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서 또는 각 대통령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제 유가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출렁이니까 아무래도 원유 파생 상품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한지 짚어주시죠. 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이 원유 파생 상품이라는 것, 파생이라는 것은 예.
어떤 본질이 아니고 그 본질에서 파생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그만큼 더 거쳐가니까 금융 상품 중에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에요. 그 웬만한 그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파생 상품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유를 가지고 원유 가격 그 자체보다도 원유가 오를까 내릴까 그 지수에다가 파생하는 그런 상품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이 그 한국 거래소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개미들이 2조 4천억 원어치를 원유 파생 상품에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마 다시 오를 거야. 그러니까 전망하기가 굉장히 쉽다. 내가 여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국제 유가는 그렇게 함부로 이 시중의 세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거꾸로 국제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원유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중에서 약 4,500억 정도는 네. 거의 원금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건데 원유는 특히 매 달마다 이 상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실제 가치와 지수상의 가치가 따라서 그걸 괴리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가장 위험 등급의 고강도의 경제령을 내렸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 1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안겼던 두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검거가 됐습니다. 한 번에요. 근데 이게 라임이라는 그 두 글자가 작년 말부터인가요? 올해 초부터 계속 신문 경제면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관련자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라임은 사모펀드의 이름인데 시중에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돌려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 간접 상품 같은 이런 건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쳐서 결국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금융면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어떤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계속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권 실세들, 이를테면 청와대 모 행정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거기다 뇌물을 주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비리 부패와 지금 연결돼 있는 크게 두 가지 지금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사건의 핵인 이종필 씨, 지금 라임의 부사장이죠. 그리고 라임에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댄 걸로 알려졌던 김봉현 씨가 잠적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 실질 검사 청구를 하는데 그 전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경찰의 개가라고 봅니다. 이것을 숨어 있는 것을 두 사람 다 일망타진해서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사건의 실체 또 누가 걸려있냐 이거 나올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모펀드를 둘러싼 비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 사람들 수사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였던지 해서 사모펀드도 혁신을 해서 우리 경제 틀도 좀 바로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끝으로 한마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사모펀드가 말로서는 좀 어렵지만 우리 금융에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공모펀드보다도 훨씬 더 금액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각도에서 이 라임 펀드의 제도적인 문제, 어떤 허점이 있었느냐 이걸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현재 지금 체포된 이종필 씨와 김봉현 씨가 나옴으로 인해서 숨어진 돈들 나올 겁니다. 예. 그 숨어진 돈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확정해서 서둘러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이라도 최대한 빨리 돌려주는 그런 조처가 이중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